유재흥 장군, 그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군인이었으며 6.25 전쟁 당시 사단장과 군단장 그리고 참모 차장직을 맡으며 수많은 전투를 지휘한 장군이었습니다. 현재 그에 대해서는 현리 전투의 패장과 구국의 영웅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번 영상은 유재흥의 회고록을 통해 그가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유재흥 장군,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재흥은 1921년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 유승열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나고야에서 중2 계급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대한제국의 무관 출신이었는데 일본에 의해 학교가 폐교되면서 일본 중앙유년학교로 편입되었고 이후 육군사관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승열의 동기들 중에는 이청천과 홍사익이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 군사학교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비록 일본에서 교육을 받을지라도 군인으로서 모범이 되어 훗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을 결의하여 일본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청천은 중2 시절 탈영을 하여 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었고, 홍사익은 계속 일본군에 남아 중장의 계급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승열은 대위 시절 관동군에 파견되어 만주 사변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는 일본어와 조선어, 중국어를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만주에는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이 서로 알력 다툼을 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자주 발생했는데, 이때 유승열이 그들 사이를 중재하여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후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대자가 된 유승열은 6.22에서 위생부대 연대장을 하다가 그곳 풍토병에 걸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기까지 했습니다. 1945년 패전 후에는 6.22에서 병사들과 함께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데, 당시 배안에서 조선인들이 과거 자신들을 괴롭혔던 일본인들을 살해하려는 모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유승열은 나라가 망하여 시리에 찬 일본인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재흥의 아버지 유승열은 유연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비교적 원만하게 군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재흥은 일본군 장교의 아들이었던 만큼 유치원과 소학교, 중학교 모두 일본인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육상 실력이 뛰어나 전국체육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으며 학교 성적도 매우 우수해 언제나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고 싶었던 유재흥은 1937년 16세의 나이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예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육사는 예과와 본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예과는 16세나 17세에 지원이 가능하며 그곳에서 2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본과에서 다시 2년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중일 전쟁이 막 시작되던 시기로 군대의 규모를 확장시켜야 했던 일본은 그 해에만 2,400명의 합격자를 뽑게 되는데, 그 중에 조선인은 유재흥을 포함해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유재흥의 회고록에 따르면 육군 사관학교 시절 힘든 훈련과 배고픔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좋은 일본인 장교와 친구들을 만나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41년 12월 20세의 나이에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유재흥은 드디어 육군 소위로 인간하게 되었으며 첫 부임지는 일본군 근위보병 제3연대였는데, 그곳은 일본 천황의 궁전을 지키는 부대였습니다. 일본군 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그는 도쿄에 위치한 메이지 대학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의 취지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일본군 장교로 모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소설가 이강수와 시인 최남선도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청년 장교로 대학에서의 강연이 처음이었던 그는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인으로서 이번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거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번 전쟁이 우리 조선인들의 가치를 일본인들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장교가 되어 일본인 병사들을 지도해 임무를 완수한다면 일본에서
우리의 입지는 달라질 것이며 현실적인 변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유재응은 중2 시절 일본 육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육군 대학은 입학 자체가 매우 어려웠으며 일단 그곳을 졸업하게 되면 엘리트 장교가 되어 바로 장군이 되는 코스를 밟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연대 내에서 육군 대학에 지원자가 되면 군무가 거의 면제되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며 공부에 매진한 그는 1945년 시험에 응시하게 되지만 곧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자 일본은 미군에 대항해 본토에서 결사항전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8개 사단을 54개의 사단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대위 계급으로 훈련부대 포병 중대장을 맡고 있던 유재응은 제206사단 중박격포 연대의 대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전쟁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유재응도 8년 동안의 군생활을 마치고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위 동료들의 도움으로 항공편과 배편을 이용해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유재응은 서울의 군사영어학교가 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사영어학교는 영어 실력에 따라 총 4개의 반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졸업을 하는 순서도 영어 실력에 따라 유동적이었는데 유재응은 이곳을 단 2주 만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1946년 1월 8일 대위로 임명된 유재응은 군번으로 10003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부여받은 직책은 조선국방경비대의 보급관이었는데 그 임무는 새로 창설되는 부대에 일본군이 남기고 간 각종 무기와 장비를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근무한 유재응은 군수 보급에 대한 경험이 향후 보병 지휘관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1949년 빠른 진급으로 대령이 된 그는 육군사관학교의 부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재응은 육사 8기생을 직접 교육하기도 했는데 그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바로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유재응은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줄곧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일본어는 매우 유창했던 반면 한국어 발음은 서툴렀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한국어 발음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한 지 2개월 만인 1949년 3월 그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관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1년 전부터 남조선 노동당의 폭동이 일어났던 곳으로 그에게는 마지막 남은 공비들을 완전히 토벌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유재응은 먼저 평지에 있던 부대를 한라산 중턱으로 올려보냈는데 그것은 군인과 민간인을 분리해 작전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무활동을 실시해 산에서 내려오는 민간인은 과거를 묻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 홍보해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하산시켰습니다. 이렇게 공비와 민간인을 분리한 후 본격적인 토벌에 나선 군경은 2개월 후 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를 사살하게 되면서 제주도를 완전히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 유재응 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합니다. 1949년 5월 제주도의 혼란을 평정한 유재응은 6사단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였는데 이는 당시 사단장이 된 5명의 지휘관 중 최연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그의 아버지 유승열도 이 사단장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유재응과 그의 아버지는 같은 날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단장이 되었습니다. 6사단장이 되어 춘천 지역을 방어하게 된 그는 연이은 북한군의 도발을 막아냈으며 그들에게 잠시 빼앗긴 고지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1월에는 이 사단장으로 부임함과 동시에 태백산 지구 전투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한의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유격대를 조직해 태백산으로 침투시켰는데 그들의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재응은 토벌 부대를 소부대 단위로 분산해 유격대를 연이어 추격하도록 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를 형성해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주도에 이어 태백산에서도 남노당 유격대를 완전히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10일
태백산 토벌을 마친 그는 7사단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7사단은 의정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서울을 사수하는 중요 사단이었는데 그가 부대를 순찰해 본 바 적 전차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7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중화기는 57mm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 정도였는데 이러한 무기들로는 북한군의 전차를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재흥은 미 고문관들에게 최소한 대전차 지뢰만이라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한국의 지형에서는 전차가 활동할 수 없으며 설사 전차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2.36인치 로켓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전쟁 하루 전인 6월 24일 계속되는 전투 준비 태세로 피로감을 느낀 육군 본부는 드디어 비상 경계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휴가를 가지 못했던 장병들이 부대를 떠나게 되었고 차량의 60%는 후방으로 이동해 수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인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작전 장교로부터 북한군의 공격 소식을 접한 유재흥은 서둘러 사단 사령부로 달려가게 되는데 당시 그가 운영할 수 있었던 병력은 2개 연대에 불과했지만 북한군은 156대의 전차를 앞세운 2개 사단 규모였습니다. 7사단 장병들은 57mm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포로 전차를 상대했는데 T-34 전차는 포탄을 맞고도 아무런 피해 없이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7사단은 북한군 전차를 상대할 무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여기에 통신마저 두절되면서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재흥은 육군참모총장 최병덕의 지시로 후속하는 지원부대를 의정부 지역으로 투입했지만 적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서 서울을 방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최병덕 장군의 강력한 지시로 계속 병력을 전방에 투입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재흥은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해 몸이 매우 피곤했지만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잠을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정부와 창동, 미아리 고개까지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게 되면서 서울이 위태롭게 되자 그는 최종적으로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미 예하 부대와의 통신이 두절되어 명령을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 장군이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한 것을 두고 그의 전략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대신 서울을 빨리 포기하고 한강 이남에서 방어전을 펼치는 것이 북한군의 공격을 막는데 더 좋은 전략이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유재흥은 최병덕 장군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병덕 장군의 지휘에 대해 나도 불만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 서울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가 서울을 사수하려 했기 때문에 적을 3일 동안 막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적은 서울을 하루 만에 점령하고 아군의 테러를 차단했을 것이다. 한강 이남으로 내려온 유재흥은 낙오된 병사들을 수습해 급편 부대를 편성하고 그들을 강둑에 배치시켰습니다. 당시 그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상부에서 전선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 6월 30일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 2개 사단 투입, 북한 지역 폭격, 북한 해안 봉쇄, 스미스 대대 파견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일선 병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이러한 소식을 알았다면 그렇게 사기가 저하되고 무기력하게 후퇴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7월 20일 유재흥은 새로 창설되는 이 군단의 군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으로부터 미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 준비를 마칠 때까지 북한군의 진격을 최대한 저지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군단은 경북 상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유재흥은 소극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에 임하라는 지시를 예하부대에 하달했습니다. 이에 1사단과 6사단이 미군의 항공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실시해 적을 크게 격퇴하였고 수많은 무기를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얼마 후 워커 장군이 낙동강으로의 철수 명령을 내리자 우리 병사들은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낙동강으로 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이 군단은 미군으로부터 수많은 보급품을 수령했습니다. 여기에는 3.5인치 로켓도 있었는데 이 로켓은
북한군 전차도 격파할 수 있어 병사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1사단은 이 무기를 이용해 10여 대의 적 전차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유재영이 지휘하는 국군 2군단은 영천 지역에서 북한군과 큰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고 전쟁을 끝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시점을 넘기게 되면서 매우 조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전력을 동원해 낙동강 전선을 압박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큰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경북 영천이었습니다. 북한군에 증강된 15사단은 국군 2군단 소속 8사단을 공격했는데 그들은 전차 10여 대를 앞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영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천은 작은 도시에 불과했으나 전략적 요충지였던 까닭으로 만일 이곳이 뚫리게 된다면 우리는 대구와 경주를 포기하고 부산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재응은 영천을 지키기 위해 주변 사단으로부터 지원 부대를 투입하도록 했으나 8사단은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영천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유재응은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전차 5대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말을 들은 워커 장군은 다른 전선도 상황이 어려워 지원해주기 어렵다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전선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유재응은 직접 8사단 지휘부로 가서 정신없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때 반갑게도 미군 전차 부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차 부대를 즉시 영천으로 투입했는데 북한군은 미군의 전차를 보고 매우 놀라 도망가기 바빴으며 우리 국군은 그들을 지원하는 전차가 등장하자 사기가 매우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군 전차의 도움으로 영천을 탈환한 국군은 그 기세를 몰아 총 공격을 실시해 북한군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는 큰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투 후 2군단을 방문한 워커 장군은 한국에 온 이후 이렇게 큰 승리는 처음이다 라고 말하며 승리를 축하해 주었고 유재영 군단장은 육군 소장으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전후 북한군 전사에 따르면 김일성은 영천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유재응은 영천에서의 승리 요인으로 육군 본부의 전폭적인 지원, 각군 지휘관들의 투철한 전투 의지가 주요했으며 특히 미군의 전차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군 2군단이 영천에서 북한군을 성공적으로 막아낸과 동시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면서 전황은 수세에서 공세로 급격하게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진을 개시한 국군 2군단은 충주와 원주, 양평, 의정부 방향으로 진격하게 되었으며 10월 4일에는 드디어 38선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건 장군이 2군단장 유재영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곳은 몰라도 평양만큼은 미군에게 맡길 수 없다. 7사단을 투입해 평양으로 진격시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평양 점령은 미 1군단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국군 2군단이 끼어드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유재응은 상관의 지시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7사단을 평양 동쪽으로 진입해 들어가도록 했는데 이렇게 해서 미 1군단 소속의 국군 1사단과 평양을 놓고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1사단과 7사단은 자신들이 먼저 평양을 점령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양을 점령한 이 군단은 그대로 북진을 계속해 청천강을 건넜으며 예하 부대인 6사단은 최초로 압록강까지 도달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중공군이 한반도에 투입되면서 전황은 다시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방부대와의 통신 두절로 제대로 된 지휘를 할 수 없게 된 유재응은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에게 철수를 건의했으며 며칠 후에는 청천강 이남 그리고 한강 이남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1년 1월 8일 유엔군의 전면적인 후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재응은 3군단장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중공군은 전투력이 약한 한국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그의 군단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을 상대하고 있는 사이 미 8군 사령부에서는 전 전선에 대한 전투 지경선 조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오마치 고개의 관할이 한국군 상군단에서 미군 식군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마치 고개는 3군단의 유일한 보급로이자 철수로이기도 했던 도로를 관망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관계로 유재흥 장군은 그곳에 한 개 대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 식군단장 알몬드 장군이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것은 왜 남의 관할에 군대를 투입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재흥은 오마치 고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병력을 남겨놓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 식군단과 미 8군은 원칙을 강조하며 병력을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 식군단 소속 국군 7사단이 오마치 고개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병력을 철수시키게 되는데 그는 훗날 이러한 결정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1951년 5월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총 15개 사단을 투입해 한국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전투가 치열해지자 유재흥 장군은 오마치 고개를 지키고 있던 국군 7사단의 상황이 궁금해 육군본부에 문의해 보았는데 7사단은 건재하니 3군단은 현위치를 사수하라 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7사단은 이미 붕괴되어 무질서하게 후퇴를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오마치 고개도 무인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5월 17일 새벽 유재흥 장군은 오마치 고개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둘러 비행기를 타고 현리 지역으로 날아간 그는 3사단장과 9사단장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3사단이 전방에 적을 막고 있는 사이 9사단이 서둘러 오마치 고개를 확보하고 이후 단계적인 철수를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3사단장과 9사단장이 지시 이행에 자신감을 보이자 유재흥은 다시 비행기를 타고 군단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당시 유재흥 장군이 현장에서 직접 부대를 지휘하지 않고 본부로 돌아간 것을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군단장의 역할은 일선 전투 부대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탄약과 식량을 원활하게 보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의치 근무를 위해 서둘러 사령부로 돌아왔다. 또한 오마치 고개는 한 개 대대나 한 개 연대로 점령이 가능한 곳이어서 군단장까지 나서서 일일이 지시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만일 내가 직접 부대를 지휘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다. 처음에 3사단과 9사단은 각자의 담당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적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데 밤이 되면서 시야는 좋지 않았고 여기에 부대 간 통신까지 두절되면서 병사들뿐만 아니라 장교들에게까지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몇몇 지휘관들이 임무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도주하게 되었고 남아있는 부대들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3군단의 지휘 체계는 붕괴되었으며 병사들은 모든 장비와 물자를 버려둔 채 방태산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히기도 했고 나머지는 탈진 상태로 간신히 산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리 전투에서의 패배로 전선에 크게 구멍이 생기게 되자 미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신속히 예비대를 투입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군 상군단을 과감히 해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유재흥 장군 개인에게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으며 당시 자신의 판단에 대해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3군단장에서 물러난 유재흥은 다시 육군본부 참모차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1952년 1월 유재흥 장군은 판문점에서 열린 휴전회담에서 한국 측 대표로 나서게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미군의 협상 전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산군의 예상 질문에 대해 미리 3-4개의 답변을 준비해 두어 협상장에서 머뭇거리거나 실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만일 그들이 시간을 끌려고 한다면 미군의 우수한 공군력으로 대규모 폭격을 가해 공산군을 다시 판문점으로 불려들였습니다. 당시 양측은 포로 송환 문제, 해상 경계선과 서해 오도 문제, 공산군의 재침략 가능성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치열한 수싸움을 펼치며 협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1952년 7월 유재흥 장군은 이 군단장으로 임명되어 다시 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황은 양측이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포격전을 벌이는 상황이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공산군의 진지가 더 견고해 전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진지는 군단과 사단뿐만 아니라 중대와 소대 사이도 갱도로 연결되어 있었고 하루에 2만 발 정도의 포탄을 남쪽으로 날리고 있어 국군은 제대로 된 진지를 구축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군단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당시 이 군단의 작전 지역에서는 수도고지 전투와 지역 능선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고지를 탈환하려는 국군과 이를 사수하려는 중공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서 사상자도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전투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도 많았지만 전장의 공포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신병에 걸리는 병사도 많았다고 합니다. 유재흥 장군은 이러한 피해가 적극적이지 못한 일선 지휘관의 지휘 책임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수도사단장과 기갑연대장을 과감히 교체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는 이름도 없는 전초 진지를 빼앗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아무리 작은 고지라도 적에게 양보하면 또 다른 고지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 전선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재흥 장군은 미군의 포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의 요청으로 155mm 곡사포 한 분당 하루 5발에 불과했던 것을 하루 15발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국군의 지속적인 공격과 미군의 지원으로 우리 군은 수도고지 전투와 지역 능선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유리한 지형에서 공산군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국군의 승리 소식을 전해들은 벤플리트 장군은 은성훈장 15개와 동성훈장 25개를 이 군단 장병들에게 수여했는데 그는 한국군의 활약을 치하하면서 군생활 중 이렇게 많은 훈장을 한꺼번에 수여한 적은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52년 10월에는 이 군단의 상륙작전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대만군 2개 사단을 포함해 총 7개 사단으로 이루어진 상륙군을 편성하고 북한 원산으로 상륙을 실시해 평양으로 진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재흥 장군은 참모들과 밤을 새우며 상륙 작전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미 합참본부에서 확전을 이유로 작전을 승인하지 않아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유재흥의 아버지 유승열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대자의 지위까지 올랐던 유승열은 해방 이후 육군 대령으로 재임관하게 되었으며 전쟁 직전에는 보병 1사단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1사단의 부대 배치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판단하고 유사시 병력을 임진강 남쪽으로 후퇴시켜 그곳에서 지원전을 펼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백선엽에게 1사단을 넘겨준 그는 3사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전쟁 초기 서울 방어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 아들인 유재흥 장군이 빠르게 진급하게 되면서 결국 아버지와의 계급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는 공식 석상에서 아들에게 경례를 붙이며 상관으로서 예우했다고 합니다. 1953년 5월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이 유승열을 소장으로 진급시키려 하자 유재흥이 반대하고 나서며 일선 부대의 젊은 장교들이 먼저 진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백선엽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결국 유승열에게 소장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이후 유승열은 유재흥과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군단장에서 다시 육군 참모차장으로 돌아온 유재흥은 전쟁 막바지 여러 사안에 관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주도 신병훈련소 문제였습니다. 당시 제주도 신병훈련소는 무려 7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되었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훈련병들의 식사 문제였습니다. 훈련소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되자 훈련소는 자체적으로 소와 돼지를 키우는 고육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강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국군 단독으로 북진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고 남한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에버레디 작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재응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우리가 휴전에 협조할 수밖에 없겠지만 전쟁을 막기 위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 군사력 증대를 위한 미군의 적극적인 원조 약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미국이 수용하게 되면서 3년 넘게 지속되었던 전쟁은 휴전의 성립과 함께 멈추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자 유재응을 포함한 15명의 한국군 장군들은 미 육군 참모대학으로 10개월 동안의 교육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모대학에서는 사단급 이상의 대부대를 지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한국군 장군들은 전쟁에서의 실전 경험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지휘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이론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생들의 계급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교관들은 대령이었고 교육생들은 보통 소령이나 중령 등 영관급 장교였던 반면 한국군 교육생들은 대부분 준장이나 소장 등의 계급을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생들은 미군과 계급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모두 임시로 대령 계급장을 달고 교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참모대학의 실제 교육은 매우 타이트했으며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재응을 비롯한 한국군 장교들은 어려움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공해주는 수당으로는 기본 식비와 교통비를 간신히 해결하는 수준이었는데 주말에 간혹 미군 장교의 개인 초대를 받게 되면 방문 시 간단한 선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유재응은 주변 친척에게 돈을 빌려 간신히 용돈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54년 한국으로 돌아온 유재응은 육군 교육촌본부의 초대 총장이 되어 당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던 우리 군을 위한 각종 교육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군 병력이 70만을 넘어서며 빠르게 확장되자 그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을 인도네시아에 파병하는 방안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공산주의 세력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곳에 우리 군을 파병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도 얻을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구상은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가 벌어질 당시 유재응은 1군 사령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과 동시에 육군 참모총장을 새로 뽑게 되었는데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유재응 장군이었습니다. 군 경력이나 나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그가 가장 적임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재응은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데 그는 이것이 김종필 중령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김종필이 유재응을 찾아와 지금 젊은 장교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으니 장군님은 이번에 나서지 마시고 잠시 쉬었다 가시라고 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허정과도 정부에 사표를 내고 23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군생활을 마친 그는 이후 태국 대사, 스웨덴 대사, 이탈리아 대사를 역임하면서 10년간의 해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사 생활 중 본국에서 5.16 혁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그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의사를 표출하지 않았으며 외무부에서도 그의 대사직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1970년 국내에 들어와 대통령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후 이듬해에는 제19대 국방부 장관을 지내게 되는데 당시 그는 박정희 대통령과 과거 군 선배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5.16 당시 혁명에 반대하는 박정희의 군 선배들이 있었는데 유재응이 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관계를 개선시키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이후 대한석유공사 사장, 한국 스칸디나비아 재단 이사장, 성우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1년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해방 후 창군 멤버가 되었던 그는 6.25 전쟁 당시 사단장과 군단장, 참모차장 등을 지내며 전쟁의 거의 전 과정을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현리 전투의 패장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기도 하지만 낙동강 전선에서 영천 전투 승리, 38선 돌파와 청천강 전투, 그리고 수많은
고지전에서 승리한 그의 경력을 보았을 때 그가 전쟁 영웅으로 평가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에 대한 미군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군 장교 중 유재흥의 능력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매우 지적이고 근면하며 부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한다. 그의 임무 수행 결과는 최고위급 장군의 기준을 충족하며 항상 냉철한 판단으로 우리에게 깊은 신뢰를 준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